깜깜한 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희미하게 번져 있는 작은 구름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름도 아닌, 마치 누군가 하늘의 우유를 한 방울 흘려놓은 듯한 그 모습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예요. 이 신비로운 빛의 존재는 고대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서기 964년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압둘라흐만 알수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흐릿한 얼룩을 기록했어요. 그는 이것을 작은 구름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하늘 안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죠. 망원경도 없던 시절, 단지 육안으로만 관찰하면서도 그 존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수백 년이 흐른 뒤 1612년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이 천체를 관측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모습이었어요. 마리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름을 따서 이 천체를 안드로메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던 공주처럼 이 신비로운 빛도 우주 어딘가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이와 비슷한 흐릿한 천체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혜성을 찾다가 자꾸만 마주치는 이런 천체들이 귀찮았는지 아예 목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이 목록에서 31번째로 등록되어 메시에 30일 줄여서 M31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이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혜성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망원경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선 모양의 팔이 보이기 시작했고 중심부가 더 밝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남아 있었죠. 이것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 있는 걸까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20세기 초 천문학계는 이른바 대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나선 성운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가스구름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것들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독립적인 은하라고 믿었어요. 이 논쟁은 1920년 4월 할로 셰플리와 히버 커티스라는 두 천문학자 사이에서 공식적인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커티스는 안드로메다 같은 천체들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섬우주라고 주장했죠. 답은 몇 년 뒤 에드윈 허블이라는 젊은 천문학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1923년 허블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를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안드로메다 안에서 세페이드 병광성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데, 그 주기를 알면 실제 밝기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죠. 허블이 계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약 90만 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당시 알려진 우리 은하의 크기가 약 10만 광년이었으니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완전히 독립적인 은하였던 거예요. 우주는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의 전부가 아니었고 단지 수천억 개에 달하는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이 발견은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허블은 우리 은하조차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밤하늘의 작고 흐릿한 얼룩은 사실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였고, 그곳에도 우리처럼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혹시 모를 생명체들이 자신들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90만 광년이라는 거리, 그리고 현대 천문학이 더 정밀하게 측정한 254만 광년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킬로미터나 마일로 거리를 재는 데 익숙하지만 우주의 스케일 앞에서 이런 단위들은 너무나 작아서 거의 무의미해지거든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죠. 이 엄청난 속도로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일광년이에요.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그런 거리에 254만 배나 떨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로 254만 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안드로메다를 향해 출발한다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우주 최고의 속도로 달려도 254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처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석기 시대가 약 250만 년 전이니까 그때 출발했다면 지금쯤 겨우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세대가 살다 간 모든 시간을 합쳐도 부족한 여정인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는 사실 가까운 편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의 이웃 은하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은 약 465억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들은 130억 광년도 넘게 떨어져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그런 은하들에 비하면 거의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셈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허블이 사용했던 세페이드 변광성 방법은 우주거리 측정의 핵심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규칙적으로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그 변화 주기가 길수록 실제로 더 밝은 별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실제 밝기를 알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현대 천문학은 여기에 더 많은 방법들을 추가했습니다. 적색 편의를 이용한 방법, 초신성 폭발의 밝기를 이용한 방법, 전파 관측을 통한 방법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되었고 그 결과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되었어요. 허블의 초기 측정치였던 90만 광년은 현재 약 254만 광년으로 수정되었지만 그의 발견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안드로메다의 모습은 254만 년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254만 년을 날아와 지금 우리 눈에 도달한 거니까요. 그때 안드로메다에서는 어떤 별들이 폭발했고 어떤 새로운 별들이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안드로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의 현재 모습을 보려면 254만 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254만 년 전 안드로메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장엄한 나선 구조는 그때도 똑같았을까요? 놀랍게도 은하의 시간 척도에서 보면 254만 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안드로메다의 기본 구조는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그 우아한 나선팔 구조예요. 마치 우주의 소용돌이처럼 혹은 거대한 은하 원반 위에 그려진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이 나선팔들은 단순히 별들이 나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선팔은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은하 원반 속에서 별들은 각자의 궤도를 따라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목마처럼요. 그런데 이 별들의 움직임 속에 밀도파라고 불리는 특별한 파동이 존재해요. 이 파동은 물질이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높은 영역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첨다다 동노마꼬리다 선다라 이삼다다 전다라 다동토목 산다이 검다곰다 삼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과 비슷해요. 차들은 계속 움직이지만 정체 지점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별들은 회전하지만
밀도가 높은 나선팔 영역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회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별들이 이 밀도파 영역을 지나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력이 강해지면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압축되고, 이렇게 압축된 물질은 결국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선팔은 밝고 푸른 젊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뜨겁고 무거운 별들은 수명이 짧아서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나게 밝게 빛나면서 나선팔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은하의 네온사인처럼요. 안드로메다의 나선팔은 우리 은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촘촘하고 뚜렷한 편이에요. 두 개의 주요 나선팔이 은하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나선팔들 사이사이에는 조금 더 작은 부속 나선팔들도 존재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정교한 레이스 무늬처럼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선팔들이 뻗어나가는 은하 원반은 얼마나 클까요? 안드로메다 은하의 원반 직경은 약 22만 광년에 달합니다. 우리 은하보다 2배 이상 큰 거예요. 이 원반은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두께는 중심부에서 약 1만 광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직경에 비하면 정말 얇은 셈이죠. 마치 거대한 프리스비를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원반 속에는 약 1조 개의 별들이 살고 있어요. 1조라는 숫자를 상상하기 쉽지 않죠? 만약 1초에 별 하나씩 샌다면 1조 개를 다 세는데 3만 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수의 별들이 모두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별들은 한 바퀴 도는데 수억 년이 걸리고요. 우리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 걸리는 것처럼 안드로메다의 별들도 각자의 궤도를 따라 유유히 회전하고 있어요. 은하 중심부로 들어가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심부는 별들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별들 사이의 거리가 광년 단위가 아니라 광주 단위로 좁아져요. 여기서는 별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밤하늘이 별빛으로 환히 밝아서 밤과 낮의 구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빽빽한 별들의 한가운데 안드로메다 은하의 심장부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1억 배에 달해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태양의 400만 배 정도이니까 안드로메다의 중심 블랙홀은 그보다 25배나 더 무거운 괴물인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현재 이 블랙홀은 크게 활동하지 않고 있어서 주변 물질을 많이 빨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블랙홀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주변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을 거예요. 원반 바깥쪽으로 나가면 또 다른 놀라운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은하 헤일로예요. 헤일로는 은하 원반을 둘러싼 거대한 구형 영역으로 원반보다 훨씬 더 크고 희미합니다. 이곳에는 구상성단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별들의 집단이 수백 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구상성단 하나에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중력으로 단단히 뭉쳐 있는데, 이 별들은 대부분 은하가 태어날 때 함께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별들입니다. 나이가 100억 년이 넘는 것들도 많아요. 헤일로에는 또 다른 신비한 물질도 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과 가스를 다 합친 것보다 암흑물질이 훨씬 더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중력이 없다면 은하는 지금처럼 빠르게 회전할 수 없을 거예요. 별들이 원심력으로 인해 은하 바깥으로 튕겨나가 버릴 테니까요. 암흑물질의 중력이 은하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섬은 단순한 별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직된 하나의 생명체 같아요. 중심부의 블랙홀부터 나선팔의 별 탄생 지역, 원반에 회전하는 별들, 그리고 헤일로의 고대 구상성단까지 모든 것이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 안에는
도대체 몇 개의 별이 살고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그 수가 2조 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은하수에 있는 별의 개수가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라고 하니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많은 별들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우리가 1초에 별 하나씩을 센다고 해도 안드로메다의 모든 별을 세는 데는 3만 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의 별들이 모두 같은 나이는 아닙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는 여러 세대의 별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별들은 은하가 처음 형성되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억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고대의 별들은 주로 헤일로와 중심부의 벌지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 만들어진 1세대 별들의 후손이에요. 당시에는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별들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별들을 보고 은하의 어린 시절을 추측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나선팔에 있는 별들은 훨씬 더 젊습니다. 나선팔의 푸른 별들 중 일부는 불과 수백만 년 전에 태어났어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별들은 정말 갓난아기나 다름없죠. 이렇게 젊은 별들은 이전 세대의 별들이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을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철, 산소, 탄소 같은 원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 말이에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별의 탄생률을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매년 태양 질량의 약 1배 정도에 해당하는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은하수의 별 탄생률이 태양 질량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하니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태양만한 별이 하나씩 새로 태어난다니 여전히 놀라운 일이죠. 별의 탄생은 주로 거대한 분자운에서 일어납니다. 분자운은 수소가스와 먼지가 아주 차갑고 조밀하게 모여있는 구름 같은 지역인데 이곳의 온도는 영하 260도 이하로 내려가요.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 가스구름의 일부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중심부의 온도가 1천만 도를 넘어서면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기 시작하면서 별이 점화되는 거예요. 마치 우주의 용광로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별들은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다. 모든 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별의 마지막은 그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빛나다가 결국 연료를 다 써버리면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고 중심부만 남아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8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이런 거대한 별들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중심부가 급격하게 붕괴하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현상 중 하나예요. 단 한 개의 별이 폭발하면서 내는 빛이 은하 전체의 별들이 내는 빛과 맞먹을 정도거든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50년에 한 번씩 초신성이 터진다고 해요. 역사 기록을 보면 1885년에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초신성이 관측되었는데 당시 이 초신성은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밝았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에서 일어난 별 하나의 죽음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니요. 초신성이 남긴 잔해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면서 아름다운 성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운들은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요. 폭발하는 별이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이 성운 속에 섞이면서 새로운 별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풍부한 원소 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별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면서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소로 채워져 왔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팔에서 빛나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성운들은 바로 이런 우주의 순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다시 죽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영원한 순환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나선팔과 성운들의 아름다움 뒤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이에요. 안드로메다 은하의 가장 깊은 곳, 그 밝게 빛나는 중심 핵 한가운데에는 태양보다 1억 배나 무거운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억 개의 태양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과 같은 질량이 한 점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블랙홀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 우주의 괴물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주변 별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면서 은하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블랙홀 주변에서는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수백 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들조차도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거대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중심부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별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중심에 어마어마한 질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특히 블랙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별들은 단 몇 년 만에 블랙홀 주위를 한 바퀴 돌기도 해요. 우리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별들이 얼마나 강력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중심부에는 2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서로 궤도를 돌면서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과거의 안드로메다 은하가 다른 작은 은하를 삼키면서 그 은하의 중심 블랙홀까지 함께 흡수했기 때문일 거예요. 2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중력의 춤은 주변 시공간을 뒤틀고 그 영향으로 수많은 별들이 복잡한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 환경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 중 하나예요.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기면서 블랙홀 주위의 원반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강착 원반 속에서 물질들은 엄청난 속도로 소용돌이치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뜨거워진 물질들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X선까지 방출하면서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서 가장 어두운 존재인 블랙홀 주변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중심 블랙홀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에요. 우주에는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불리는 극도로 활발한 블랙홀들이 있는데 이런 블랙홀들은 엄청난 양의 물질을 삼키면서 은하 전체보다 밝은 빛을 내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삼킬 만한 물질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블랙홀이 힘을 잃은 건 아니에요. 언제든 충분한 양의 물질이 공급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선 너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모든 정보는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영원히 단절되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 신비로운 존재의 특성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어요.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삼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트라고 불리는 강력한 입자 흐름을 은하 바깥으로 분출하기도 합니다. 이 제트는 수만 광년까지 뻗어나가면서 은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예요. 천문학자들은 거의 모든 대형 은하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중심부 별들의 총 질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은하가 커지면 중심 블랙홀도 함께 성장하고 블랙홀이 성장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시 은하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빚어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는 혼자가 아니에요. 거대한 나서는 하주변을 마치 충성스러운 신하들처럼 작은 은하들이 빙빙 돌고 있거든요. 이들을 위성은하라고 부르는데 안드로메다의 강력한 중력에 묶여 함께 우주를 여행하는 동반자들이랍니다.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처럼 안드로메다 주변에도 수십 개의 외소은하들이 복잡한 궤도를 그리며 춤을 추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위성은하는 M30이에요. 1749년에 발견된 이 작은 은하는 안드로메다 원반의 남쪽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지름이 약 6500광년에 불과한 이 외소타원 은하는 안드로메다에 비하면 정말 작지만 그 안에는 수억 개의 별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M32의 중심부 별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우리 은하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거든요. 천문학자들은 M32가 한때 훨씬 큰 나선은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안드로메다와의 근접 조우 과정에서 바깥 부분이 모두 뜯겨나가고 중심핵만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안드로메다의 강력한 조성력이 M32의 겉옷을 벗겨버린 셈이죠. 또 다른 주요 위성 은하는 M110입니다. 1773년에 발견된 이 외소타원 은하는 안드로메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M32보다는 크지만 여전히 안드로메다의 5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M110은 M32와 달리 아직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드로메다의 직접적인 파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 역시 안드로메다의 중력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M110의 형태가 미묘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안드로메다의 조성력이 이미 이 작은 은하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는 증거랍니다. 이 두 은하 외에도 NGC-185, NGC-147 같은 밝은 위성 은하들이 있고 최근에는 훨씬 더 어두운 외소 은하들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 천문학자들은 디지털 관측 기술의 발달로 극도로 어두운 위성 은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안드로메다 XXI, XXII, XXIII처럼 번호로만 불리는 이 희미한 은하들은 너무 어두워서 예전에는 관측조차 불가능했어요. 어떤 것들은 같은 부피에 우리 은하의 별 밀도보다 수천 배나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에 희미하게 흩뿌려진 별 구름 같은 거예요. 현재까지 확인된 안드로메다의 위성 은하는 약 30여 개지만 천문학자들은 실제로는 수백 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너무 작고 어두워서 우리 망원경으로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거죠. 이 작은 은하들은 우주의 구조 형성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현재 우주론 이론에 따르면 큰 은하들은 작은 은하들이 합쳐지면서 성장했거든요. 안드로메다 주변의 위성 은하들은 바로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 위성 은하들의 궤도를 연구하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위성 은하들 중 상당수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거대한 평면 구조를 이루며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안드로메다를 중심으로 넓고 얇은 원반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표준 우주론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위성 은하들이 무작위로 포획되었다면 구형으로 퍼져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렬된 구조를 보이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과거 큰 은하와의 충돌로 만들어진 잔해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안드로메다와 그 위성 은하들은 국부은하군이라는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국부은하군은 지름 약 1000만 광년의 공간에 걸쳐 있는 은하들의 모임으로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두 개의 거대한 중력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 두 은하 주변으로 약 80여 개의 작은 은하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함께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거예요. 이 은하군의 역학을 연구하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도 알아낼 수 있어요. 관측되는 별과 가스의 질량만으로는 위성 은하들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훨씬 더 많은 질량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암흑물질이랍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가 약 1조 태양질량 규모의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바다가 안드로메다와 그 위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력적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안드로메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 시간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밤하늘에서 빛나는 안드로메다의 모습은 실시간이 아니라 254만 년 전의 과거랍니다. 빛이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해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에 도착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는 지구에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가 막 등장하던 시기의 모습이에요. 그때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의 입자들이 끝없는 암흑을 헤엄쳐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닿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천문학이 가진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예요. 망원경은 단순히 먼 곳을 본 도구가 아니라 과거를 들여다보는 타임머신이거든요. 더 먼 우주를 관측할수록 더 오래된 과거를 보게 되는 거랍니다. 안드로메다의 경우 우리는 254만 년 전 그 은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직접 관측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때 폭발한 별들의 빛, 그때 형성되던 성운의 색깔, 그때 존재하던 별들의 배치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실제 안드로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재의 안드로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54만 년 동안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졌을 거예요. 초신성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성운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 중 일부는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담긴 빛은 아직 우주 공간 어딘가를 날아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간 지연은 우주의 규모를 실감하게 해주는 동시에 천문학 연구에 특별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양한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우리는 은하 진화의 서로 다른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마치 한 사람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거리의 은하들을 관측하면 은하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의 빛에 담긴 254만 년 전 모습을 분석하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그 시기 안드로메다는 지금보다 조금 덜 무거웠을 거예요. 254만 년 동안 주변의 작은 은하들을 더 흡수했을 테니까요. 별 형성 활동도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의 별 형성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약 20억 년 전 큰 폭발적 별 탄생기를 겪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것은 아마도 다른 은하와의 충돌이나 병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거대한 사건의 흔적이 지금도 안드로메다의 별 분포와 나이 구조에 새겨져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안드로메다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오는 빛이 서로 다른 시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드로메다는 지름이 약 22만 광년이나 되거든요. 우리에게 가까운 쪽 가장자리에서 출발한 빛과 먼 쪽 가장자리에서 출발한 빛은 출발 시각이 11만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볼 때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11만 년에 걸친 여러 순간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셈이랍니다. 마치 길게 늘어진 역사의 파노라마를 한 번에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시간 지연은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미래 충돌을 예측하는데도 중요한 요소예요.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안드로메다의 속도와 방향은 254만 년 전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충돌 시기를 계산하려면 이 시간차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다행히 254만 년은 38억 년이라는 충돌 예상 시각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서 큰 오차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주의 정밀한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빛이 전달하는 과거의 정보는 단순히 은하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분광 분석을 통해 254만 년 전 안드로메다의 화학 조성, 별들의 나이 분포, 성간 물질의 상태까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현대 천문학은 빛을 여러 파장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그 빛이 출발할 당시 은하의 온도,
밀도, 운동 상태, 화학적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오래된 유물을 분석해 과거 문명을 복원하듯이 천문학자들은 오래된 빛을 분석해 은하의 과거를 복원하는 거예요. 254만 년 전의 빛을 통해 안드로메다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동안 천문학자들은 동시에 그 은하의 미래, 더 정확히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함께 맞이할 미래를 계산하고 있어요. 현재 안드로메다는 초속 약 300km의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속도는 음속의 약 880배, 총알보다 수백 배 빠른 엄청난 속도지만 우주의 광대한 거리를 고려하면 여전히 느리게만 느껴지는 속도랍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움직임은 결국 약 38억 년에서 40억 년 후 두 거대한 은하 사이의 극적인 만남을 만들어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하 충돌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거대한 별들이 서로 부딪혀 폭발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 은하 충돌의 모습은 이런 상상과는 상당히 다르답니다.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별들 사이의 공간은 엄청나게 넓거든요.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사이의 거리가 약 4.2광년이나 되는 것처럼 별들은 광활한 공간에 흩뿌려진 작은 점들에 불과해요. 만약 태양을 오렌지 크기로 줄인다면 가장 가까운 별은 약 2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오렌지가 되는 셈이죠. 이처럼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두 은하가 서로를 관통하며 지나갈 때 실제로 별끼리 충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은하 충돌이 그저 평화로운 통과에 불과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별들이 직접 부딪히지는 않지만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거든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면 각 은하가 가진 거대한 중력장이 상대 은하의 별들을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두 은하의 나선팔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나선 구조가 일그러지고 별들의 궤도가 뒤틀리면서 은하 전체가 마치 춤을 추듯 변형되는 거랍니다. 이 과정에서 성간가스 구름들이 충돌하고 압축되면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게 돼요. 평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빠른 속도로 별이 만들어지는 스타버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두 은하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에요. 약 38억 년 후 처음 가까워진 두 은하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거대한 중력이 서로를 묶어두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우주춤을 추듯 다시 돌아와 재차 충돌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두 은하는 점점 더 뒤엉키고 섞이게 돼요. 약 50억 년에서 60억 년이 지나면 결국 두 은하는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은하에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친 귀여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바로 밀코메다 또는 밀크드로메다랍니다. 밀코메다의 탄생은 단순히 두 은하가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충돌과 합병 과정에서 두 은하 중심에 있던 초대질량 블랙홀들도 서로를 향해 나선을 그리며 다가가게 되거든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 안드로메다 중심의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1억 배나 되는 거대한 괴물들이에요. 이 두 블랙홀이 결국 하나로 합쳐질 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게 돼요. 엄청난 양의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시공간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낸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지구는, 우리의 고향 행성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별들이 직접 충돌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태양계에도 적용돼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태양계가 은하 충돌 과정에서 다른 별이나 항성계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질 확률은 극히 낮답니다. 하지만 태양계 전체의 위치는 크게 변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지만 은하 충돌 과정에서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은하 중심에서 훨씬 더 멀리 튕겨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중심부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별들은 충돌 과정에서 은하 전체에서 완전히 방출되어 우주 공간을 떠도는 고화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양계에는 은하 충돌보다 훨씬 더 급박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태양 자체의 진화랍니다. 태양은 현재 약 46억 살로 주계열성으로서의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약 50억 년에서 60억 년 후 태양은 중심부의 수소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적색 거성 단계로 진입하게 돼요. 이때 태양은 현재보다 수백 배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지구의 궤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설령 지구가 직접 삼켜지지 않는다 해도 거대해진 태양이 방출하는 엄청난 열과 에너지로 인해 지구의 바다는 모두 증발하고 대기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서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불타는 바위 덩어리가 될 거예요. 결국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래의 지구는 두 거대한 우주적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셈이랍니다. 이런 먼 미래의 시나리오는 처음에는 암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을 보여주는 장엄한 이야기예요.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은 우주가 진화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현재 우주 곳곳에서 다양한 단계의 은하 충돌을 관측하고 있어요. 어떤 은하들은 막 충돌을 시작한 단계에서 아름다운 조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떤 은하들은 이미 여러 차례 충돌을 거쳐 불규칙한 모양으로 뒤엉켜 있으며, 또 어떤 은하들은 충돌이 거의 끝나가면서 새로운 타원 은하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국부 은하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주변의 작은 외소 은하들도 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밀코메다에 흡수되거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궤도가 변하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마젤란 은하들도 이 과정에서 함께 합쳐져서 밀코메다를 더욱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결국 수백억 년 후의 국부 은하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은하들이 아니라 하나 또는 소수의 거대한 타원 은하들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미래를 상상하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동안 사실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초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안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하고 그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우리 은하 너머에 또 다른 거대한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우주는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고 우리의 우주관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안드로메다는 단순히 밤하늘의 아름다운 천체가 아니라 우주의 진정한 규모를 인류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증인이었던 거죠. 안드로메다 연구는 현대 천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은하 진화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안드로메다는 살아있는 실험실과도 같았답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의 나선팔 구조를 분석하면서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은하 전체에 분포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드로메다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연구하면서는 은하 중심부와 블랙홀의 상호작용이 은하 전체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요. 안드로메다의 외곽 헤일로에서 발견되는 구상성단들과 별의 흐름을 추적하면서는 은하들이 작은 외소 은하들을 흡수하며 성장한다는 계층적 은하 형성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 은하를 포함한 모든 은하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진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어요. 하지만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놀라운 교훈은 아마도 암흑물질에 관한 것일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의 회전 속도를 측정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거든요. 은하 외곽의 별들이 중력 법칙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안드로메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별과 가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외곽의 별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은하로부터 날아가 버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은 여전히 안드로메다에 단단히 붙어 있었답니다. 이것은 안드로메다 안에
아니 정확히는 안드로메다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헤일로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양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했어요. 바로 암흑물질이었죠.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의 중력 효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죠.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안드로메다의 전체 질량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과 가스는 고작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안드로메다는 사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나선 은하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떠있는 셈이랍니다. 이 암흑물질 헤일로는 안드로메다의 가시적인 부분보다 수십 배나 더 크게 퍼져 있으며 그 경계는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 헤일로와 이미 접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이미 시작된 거죠.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의 충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암흑물질의 존재는 우주론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은하들이 어떻게 모여서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만들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면 암흑물질을 고려해야만 했거든요. 안드로메다 같은 거대 은하들은 암흑물질 헤일로가 먼저 형성되고 그 중력 우물 안으로 일반 물질이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뼈대이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은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인 결과물이랍니다. 안드로메다를 연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또한 우주의 팽창과 우주의 나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허블이 안드로메다의 거리를 측정한 후 다른 은하들의 거리도 측정하기 시작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였죠.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국부은하군의 중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안드로메다를 기준점으로 삼아 더 먼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의 핵심 증거가 되었고 우주의 시작이 있었으며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했다는 현대 우주론의 토대를 마련했답니다. 국부은하군 내에서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작은 모델이 되기도 해요. 우주는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이라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국부은하군은 그중 가장 작은 단위인 은하군에 해당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기며 결국 충돌하게 되는 과정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은하 진화의 기본 메커니즘이랍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은하단에서도 비슷한 은하 충돌과 합병을 관측하고 있어요. 안드로메다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 안드로메다 연구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가이아 위성 같은 첨단 관측 장비들이 안드로메다 내부의 개별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의 과거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안드로메다가 과거에 어떤 작은 은하들을 흡수했는지, 그 흔적들이 현재 안드로메다의 별 분포에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답니다. 안드로메다의 외곽 헤일로에서 발견되는 별의 흐름은 마치 고고학적 유물처럼 안드로메다의 과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수십억 년 전에 안드로메다에 흡수된 외소은하들의 잔해가 여전히 그 궤도를 따라 흐르고 있는 거죠. 안드로메다는 또한 외계 생명체 탐사에도 영감을 주고 있어요. 안드로메다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안드로메다는 너무 멀어서 그곳의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안드로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답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나 존재하는 우주에서 생명은 아마도 흔한 현상일 거예요. 언젠가 먼 미래의 밀코메다 은하의 어딘가에서
두 은하가 합쳐진 역사를 기억하는 지적 생명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죠. 결국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우주적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광대한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죠. 동시에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있어요.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를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류의 지적 능력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면서도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서하단 용단다 감리완어 근내소 산넌하와이츠사.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살면서도 안드로메다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천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앞으로도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더 많은 비밀을 속삭여 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과연 먼 곳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직접 연결된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천체예요. 망원경도 필요 없답니다. 그저 깨끗한 밤하늘만 있으면 되죠. 안드로메다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예요.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빛이 여러분의 눈에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도시에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가을과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안드로메다를 찾을 수 있어요. 페가수스 자리와 카시오페이아 자리 사이, 그곳에서 희미하게 번진 타원형의 빛덩어리가 보인다면 그게 바로 안드로메다예요. 처음 안드로메다를 맨눈으로 본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정말 은하야? 라고 의아해하죠. 사진에서 보던 화려한 나선팔도 없고 그저 흐릿한 빛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를 떠나 우주를 가로질러 왔다는 사실을요. 그 빛이 출발했을 때 지구에는 아직 현생 인류도 없었어요. 최초의 호모 속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막 진화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 긴 시간 동안 빛은 쉬지 않고 우주를 날아왔고 마침내 오늘 밤 여러분의 눈에 도착한 거예요. 쌍안경이나 작은 망원경이 있다면 안드로메다는 훨씬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쌍안경으로 보면 안드로메다의 타원형 구조가 더 뚜렷해지고 은하 중심부의 밝은 핵과 그 주변으로 펼쳐진 은하원반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작은 망원경으로는 안드로메다의 두 개 동반 은하인 M32와 M110도 함께 볼 수 있답니다. M32는 안드로메다 원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타원 은하처럼 보이고 M110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죠. 이 세 개의 은하를 한 시야에 담으면 우주적 규모의 가족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 가족을 우리가 지구에서 직접 관측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더 큰 망원경을 사용하면 안드로메다의 디테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은하원반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먼지띠가 보이고 나선팔의 힌트도 어렴풋이 드러나죠. 장노출 사진을 찍으면 안드로메다의 진짜 모습이 펼쳐져요. 푸르고 뜨거운 젊은 별들이 나선팔을 따라 빛나고 붉은 성운들이 별 탄생 지역을 표시하며 노란 빛의 오래된 별들이 은하 중심부에 모여있는 모습이요. 안드로메다를 사진으로 담는다는 건 단순히 천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250만 년 전 안드로메다의 모습을 시간여행처럼 포착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는 지금 이 순간의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호모 하빌리스가 최초로 석기를 만들던 시절의 안드로메다거든요. 안드로메다를 직접 관측하는 경험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주와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컴퓨터 화면이나 책 속의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에서 날아온 빛을 내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광자가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와 우리 망막의 시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이미지로 인식되는 과정 자체가 우주적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빅뱅 이후
137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복잡한 생명체로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또 다른 우주의 구조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관측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의 빛은 250만 년 전에 출발했어요. 그 시간 동안 지구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인류가 진화했고, 문명이 탄생했고, 과학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250만 년은 찰나에 불과해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여정 중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40억 년 후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할 때 그 순간을 목격할 생명체가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 있을까요? 안드로메다를 보면서 우리는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돼요.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정말 작은 존재예요. 지구는 태양계의 8행성 중 하나이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수천억 개 별 중 하나이며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의 여러 은하 중 하나이고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작은 일부이며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수조 개, 은하 중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이런 규모 앞에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특별함도 일깨워줘요. 우주는 광대하지만 그 광대함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류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진화한 생명체지만 수학과 물리학을 발전시켜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됐어요. 망원경을 만들어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하고 그 은하의 과거와 미래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수단이에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안드로메다를 통해 우리는 연결성도 느끼게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오래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별의 핵융합이나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됐죠. 우리 몸의 탄소, 질소, 산소, 철, 칼슘 같은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어떤 별이 생을 마감하며 우주 공간으로 뿌려진 거예요. 그 원자들이 성운에서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었고 지구에서 생명체로 조립됐어요. 안드로메다의 별들도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어요. 우리와 안드로메다는 같은 빅뱅에서 시작됐고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며 같은 원소로 구성돼 있어요.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우주적 관점은 우리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쳐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드로메다를 찾을 때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는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광대한 우주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소중함도 느끼게 돼요. 우주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었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거든요.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르쳐줘요. 우주의 크기 앞에서 겸손해지지만 그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예요.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진화한 생명체로서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경이로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 자체가 우주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맑은 밤하늘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시간을 내어 안드로메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희미한 빛덩어리를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250만 년의 여행 끝에 도착했다는 것을요. 그 빛이 출발했을 때 지구에는 인류의 먼 조상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수조 개의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적 구조물을 직접 보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미래도 보고 있는 거죠. 언젠가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하나로 합쳐질 그 장엄한 미래를요.
안드로메다는 단순히 밤하늘의 한 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우주의 이야기이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안드로메다를 바라보는 것은 우주를 보는 것이고, 우주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드로메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우주의 신비를 한 겹 한 겹 벗겨낼 기회를 줄 거예요. 250만 광년 떨어진 빛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답니다.